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신유정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글로벌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밤 미국 상하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수급 측면 안에서도 지수 측면 안에서도 변동성이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탄탄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이 통신사,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부분 어떤 부분일지 이슈 관련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원전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원전 관련 기업들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설비 용량은 116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3배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을 786기가와트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발주 예정 원전이 무려 25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출 5개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 국가의 물량만 확인을 했을 때도 무려 141기의 신규 원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체코 원전 4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025년과 6년, 7년 줄지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지금 2파전 양상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국내 제품들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절반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사이클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은 동일했었지만 프랑스가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이 업체가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52조 신고가 돌파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원전 기업들 지금이 고점일까요? 지금 앞으로의 위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원전 기업들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전 기업들 살리기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5가지의 기업을 보더라도 지리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원전 수주 낭보와 함께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섹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통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통신 3사 2분기 실적도 무난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제4사 이동통신 사업자 관련해서 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던 3사의 이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어찌 보면 기존 3사에게는 호조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견조한 무선 사업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 중심의 5G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견조하게 흔들림 없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통신 사업
사업 매출에 기여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사업 부분 안에서도 성장세가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조 덕분인지 2분기 실적도 이 기존의 기조대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 영업이익 통합해서 1조 원은 시원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사업 부분의 성장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린 게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입니다. 이 7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살펴보니까 KT는 연초 대비 4%가량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이 통신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이 배당 낙일 이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보통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이 KT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고 SK텔레콤도 유지하는 이런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통신주는 방어주의 역할이 아니라 통신주 그 기능으로서의 기대감이 더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도 이 비통신 부분인 AI 신사업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주의 방향성은 AI 신사업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각 통신 3사가 어떠한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 부분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시대가 더 열릴 것이고 AI가 확대가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활용도가 지금 증대됨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정말 계속해서 부각이 될 텐데요.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통신 3사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득합니다. 이에 통신 3사가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한국형 AI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고요. 그래서 기존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측에서도 AI 차세대 데이터 센터 공급 전략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람다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KT와 SK텔레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LG U+ 역시나 이 AI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전략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에 이 통신 3사의 신성장 구조가 더 탄탄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고배당 통신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졌는데 AI 신성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흐름을 계속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통신주 주가와 함께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T가 이 주가 실적이 계속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KT가 이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안에서도 좀 강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VCR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본업인 통신업에서 호실적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업인 부동산과 호텔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T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국내 주요 호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서울에만 4개 호텔이 있고요. 내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앞에 5번째 호텔을 새로 엽니다. 기간 통신사였던 KT가 호텔 사업에 뛰어든 이유와 사업성을 살펴봤습니다. KT 호텔 공통점은 통신기술과 장비 발달로 필요 없어진 전화국 자리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자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호텔업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사업은 KT 부동산 계열사 KT 에스테이트가 주도합니다. 신규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KT 강북지역본부가 있던 곳으로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34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기존의 통신 시설을 보유하던 빌딩들에 대한 유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유휴 부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높일까라는 관점에서 KT의 5번째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브랜드 엠버서더 구이 풀만 호텔. 5성급의 럭셔리 호텔로 KT는 자체 운영이 아닌 글로벌 호텔 체인의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고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호텔업, 정확히 KT가 부동산을 호텔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2010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했었어요. 2012년도부터 16년도에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곳의 호텔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빌딩을 개발할 때 용적률을 더 주는 그런 혜택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서울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던 유휴 빌딩은 호텔로 ICT를 접목시켜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현재 성적표는 어떨까? 업계 2위 객실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르 메르디앙 명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KT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대부분 80%를 넘기며 호조인 상황. 2019년보다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 9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그럼에도 호텔 비즈니스는 2019년보다 좋습니다. 한정된 좌석을 가진 항공사처럼 한정적인 객실을 가진 호텔 실적이 상승세일 수 있는 건 수요 증가에 따라 객단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호텔업이 호조란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수준에서 90%, 또 호텔은 한 75%만 넘으면 잘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2019년도에 객실 가격을 따지면 한 20만 원 중반 후반 되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저희 호텔이 40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KT 호텔 실적 호조는 명동과 동대문, 압구정과 잠실 등 서울 주요 노른자 땅에 위치한 점과 코로나19로 확산한 호캉스 문화,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KT의 ICT DNA를 결합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8년에 국내 최초로 AI 호텔 로보텔 동대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명동 르메리디앙 오픈을 했었는데요. 중국인 고객분을 모시고 호텔 투어를 하던 중에 실제 직접 중국어로 객실에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걸 시연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고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로봇을 씀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 같은 효과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도 3, 4년 연륜이 쌓여야지 더 많은 고객들이 오시거든요. 긍정적이게도 1년 6개월 됐는데 자리매김을 잘 했단 말이죠. 제가 묵고 갔던 고객분들한테 메일을 다 쓰거든요. 저희가 한 12% 정도 돼요. 저희가 뭐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호텔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텔업 호조와 분양 및 임대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KT 에스테이트 실적은 지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21.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올 1분기 매출 성장률 역시 20.3%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로 KT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G 시장 포화로 유무선 통신 사업이 치열해지자 KT가 부동산을 비롯해 금융과 미디어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북권역에는 저희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하는 호텔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 개발지구, 인근 비즈니스 수요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가족 단위 호캉스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전화국 부지를 보유한 KT가 새 성장 동력으로 호텔 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 네, 우리 시장 7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럴 때 오후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윤환식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인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9일과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발언과 11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습니다. 특히 코스피는요. 2,863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시가 부근에서 지루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혼조한 등락 흐름인데요. 하지만 오전장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일단 테마 형성을 해줬고 그 뒤에 유리기판 관련주와 바이오주들의 개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그나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파월 의장의 입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CPI와 PPI 내용까지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될지, 이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종목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추천 종목이었던 경창산업이 장중 5%가량 수익권을 주면서 움직여줬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도 금일 추천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테크 노란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요. 미국 대형 전력 기업에 6.3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과 관련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에 ESS 셀 케이스를 공급 중인 유니테크노의 주가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올해 79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9천억 원에서 2030년 187억 달러, 약 25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유니테크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추세를 반전시켜준 종목입니다. 위로 밀어봤을 때 꽤 큰 수익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유니테크노의 매수가는 4,700원에서 4,900원 사이에 비중 10% 정도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되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약 5,500원 이상 시부터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유니테크노 잡아주셨습니다. 요즘에 ESS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을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눴는데 유니테크노 지금 거래량도 막 확인이 되고 가격적인 측면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오후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기준으로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뚜렷하게 강하게 순매수나 매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 1위를 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는 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를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러브콜이 최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지금 전력설비 관련 기업 있고요. 그 밑에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4위권의 이름을 안착한 게 특징적인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우호적인 업황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 상위권의 현대차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꾸준하게 상승하던 현대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판매법인이 일부 딜러들과 좀 협의를 해서 조작을 했다, 판매량을 조작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투심도 살짝 돌아선 모습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했던 금융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순매수, 순매도 종목을 보면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엮이고 있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5위권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섹터군에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강하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HLB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알테오젠을 향해서는 매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지금 결정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HB테크놀로지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 매도를 선택한 게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요, 외국인이 던진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다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선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주가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찰 소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오늘 매수를 선택했고요. 주가 역시나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M을 향해서 기관은 매도를 선택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나란히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리노공업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만큼 주가의 반등 여력도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리가캠 바이오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을 향해서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을 향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넥슨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기관 차익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픽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종목들 흘러가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안에서 또 강력한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첫 번째로 오늘 LS 일렉트릭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두 번이나 나온 종목입니다. 기관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 또 당연히 그래서인지 상승세도 강력한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의 상승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몇 개인가요?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이번 연도 들어서 월봉상에서 단 한 번도 음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월봉의 처음에 막대의 시작이 밑에가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시작가 이 끝에가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의 시작가보다 종가가 항상 다 높았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어마어마하죠. 자, LS 일렉트릭도 만만치 않죠. LS 일렉트릭은 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치면 안 나오죠. 일렉트릭 영어로 쳐야 되는데 이것도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못한 거지 이 음봉이 3번밖에 안 남습니다. 1월 달, 2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은 반대죠. 음봉은 위에 네모 봉의 윗부분이 시작하고 봉의 아랫부분이 종가죠, 월에. 그러니까 1월, 2월, 7월 달에는 월의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차이 빼고는 밑에서 급등한 건 똑같아요. 지금 1월 최저 가격으로 2월 달에 63,100원이었습니다. 올해 최저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최고가가 244,000원이니까 무려 4배, 고가상으로 4배 같고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대략적으로 79,400원 정도가 최저가인데 이건 이번 달에 또 신고가를 갔네요. 333,000원. 그러니까 둘 다 거의 4배를 갔습니다. 지금. 지금 일렉트릭, 이 전선 까는 업체들이 4배를 갔다는 것은 와, 이거는 역사상 있는 적이 없었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선주가 지금 태어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뜨겁게 받고 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네. 일단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보하고 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두뇌를 만들어서 지금 부각이 되었죠. 그 두뇌를 설계도를 그려서 TSMC에 넘겨주면 TSMC가 생산을 하고 거기서 TSMC는 ASML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세워지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 전기랑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전기를 줘야 되니까 송배전도 있고 변압기도 있죠. 송전을 하는 게 있고 배전으로 나눠주는 게 있고 변압기로 압력을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기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요즘에 이제 태양광 풍력이나 뭐 이런 쪽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태양광도 옛날에 무슨 뭐 산을 다 깎아서 하던 거에서 요즘에는 뭐 저기도 있고요. 바다에다가 띄워놓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뜨려 납니다. 멀리. 그러다 보니까 끌어오는 거리도 엄청나게 멀어지죠. 그러니까 전선을 더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선주가 지금 가는 거고 변압기주가 가는 거고 LS 전선 같은 전선주가 가는 거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가 가는 거고 구리 관련주인 풍산이 가는 거예요. 그 전선 안에 다 구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민들 멀리서 지금 어민들, 농민들, 산촌에 있는 산촌민들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가 초강세다. 초고압으로 보내야지 먼 거리를 가더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리주, 전선주, 변압기주 이런 거를 밀어 올리는 저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원전주를 또 엮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신재생 에너지로 뭐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끌어오던 원자력으로 끌어오던 전기를 만드는 이 에너지만 틀린 것이지 에너지원만 틀린 것이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약간 녹색 쪽 이미지, 당도 녹색 당이라는 게 진짜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일찌감치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같은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는 원전에 굉장히 친원전 국가란 말이에요. 프랑스랑 독일이 이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에 같이 묶여 있는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시속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유럽연합에서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 연료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고 저항성이란 거는 그 냉각기가 만약에 냉각탑이 고장 나면 예를 들어 저 일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 후쿠시마처럼 냉각탑이 멈춰버리면은 큰 수소 폭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가 나더라도 핵연료가 그런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핵연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제한을 많이 둔 거죠. 그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최종 처분장 뭐냐면 그거를 다 쓰고 나서 핵 폐기물을 드럼통에 담아가지고 저기 땅속 막 몇백 미터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쓰면 그걸 다 파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분장을 2050년까지 만들어라 하는 이 조건을 걸어서 텍소놈이라는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만 보면은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프랑스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혹은 원전을 미는 국가, 중국한테 이런 업체들한테 유리해요. 아니면 원자력 개발 업체한테. 근데 이게 또 유리하지만은 않은 게 제한이 너무 많아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실제로 하려면 2030~40년이나 될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뭐 몇십 년간 운영하다가 나중에 50년 뒤에나 이제 처분장에 묻어야 되는데 2050년에 미리 처분장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럼 처분장을 미리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몇 년간
노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프랑스의 친원전 쪽을 미는 유럽연합의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를 지금 말 수가 있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지금 우리나라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원안이랑 탄중이가 싸우면서 이게 어떤 정권의 대립이 돼버렸잖아요. 태양광 풍력 때 원자력이 완전히 정권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 그거예요. 같이 가야 될 거거든요. 원자력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태양광 풍력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믹스해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부각되다가 뭐 2050년까지 지금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뭐 빵프로 뭐 많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명칭 많잖아요. 탄소 중립 2050 뭐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2050년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아예 버리고서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이대로 써서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전기 쓸 때가 많은데 그러게요. 당장 전부 태양광 풍력으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력도 어느 정도 믹스해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어떤 스탠스가 보인다. 요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원자력한테 아주 유리한 건 아니고 저런 제한 조건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전 건설 사업이 예전보다는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한수원하고 프랑스의 EDF 여기도 보시면 프랑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프랑스는 원전 개발에 굉장히 친원전 개발 쪽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뭐 원전을 한번 따낸다고 하면 한수원이 따내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도 결국에 변압기나 송배전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든 태양광 발전소든 그 무슨 풍력 발전소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는 항상 그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LS 일렉트릭 오늘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생 후에 전선주가 이렇게까지 강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엔비디아의 바람이 훈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연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부족에서 시작된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변압기의 사이클도 슈퍼 사이클이 워낙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이에 전선주의 강력한 사이클도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까지 그 요인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PSK홀딩스 잡아주셨어요. 역시나 네. 오늘 지금 시점 기준으로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LS 리테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PSK 홀딩스는 이제 PSK가 있고 PSK 홀딩스가 네. 있죠. PSK는 그 감광액을 벗겨내는 PR 스트립이라고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이죠. 포토 레지스트를 스트립한다. 전공정 쪽에서의 장비고 PSK 홀딩스는 지주회사이자 홀딩스니까 후공정 장비입니다. 주력 제품은 두 개죠. 디스쿰하고 리플로우 장비예요. 우리가 지금 HBM 공정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D램의 일종인데 D램을 위로 낸드 플래시 마냥 쌓는 거죠. 지금 8층이니 12층이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TSV 공정이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뚫고 뭐 그 전선을 붙이고 그런 TC 본더 장비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뜬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3D로 연결하는 TSV 공정 요게 지금 확대가 되죠. 왜냐하면 8층, 12층 그리고 16층 계속 층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자로 비유를 하죠. 과자로. 에이스 과자나 참크래커 과자에 구멍을 뚫어서 C를 연결한다. 구멍을 뚫을 때마다 거기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겠죠. 구멍을 뚫는데 8개를 뚫을 때보다 12개를 뚫을 때 더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가 스쿰입니다. 스쿰. 찌꺼기. 그걸 제거한다고 해서 앞에 D를 붙여서 디스쿰이에요. 스쿰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디스쿰.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디스쿰 장비가 활약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많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8층, 12층, 16층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매스 리플로우는 기판하고 기판을 붙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까나페를 만들 때 크래커와 크래커 사이에 마요네즈를 찍던가 치즈를 찍어요. 네. 그다음에 그걸 붙이죠. 근데 그거를 녹여야지 잘 붙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녹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납 알갱이라고 하는 솔더볼을 녹여가지고 접착력이 높아지게 하는 게 매스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지금 필요하느냐? 계속 HBM이 8층, 12층, 14층, 16층 높아지니까 기판이 많아지고 솔더볼도 많아지고 구멍도 많이 뚫어야 되니까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그거를 붙이는 솔더볼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리플로우 장비도 더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랑 TSMC가 경쟁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전공정 싸움이 처음에 언론에서는 다 전공정 싸움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나노냐, 2나노냐, 1나노냐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니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건 뭐냐면 선폭의 이 사이의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폭이 3나노냐, 2나노냐 머리카락 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나노, 2나노 정도 가니까 숫자가 100나노, 50나노, 30나노, 10나노 막 툭툭 떨어질 때처럼 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3나노, 2나노에서 둘이가 경쟁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인텔은 저 뒤에 있고 맨날 뭐 도전적으로 나오지만 7나노에서 사실 떨어져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전공정에서 미세 선폭을 줄이는 거는 한계가 이르니 여기서 이제 후공정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선물 세트를 생각해 보세요. 네. 와인 선물 세트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요. 이 상자가 너무 조그매서 거기에 와인도 넣어야 되고 치즈도 넣어야 되고 견과류도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넣는 칸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드는데 둘이 경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넣었더니 이제 더 이상 더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쌓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와인병 위에 견과류를 얹던가 네. 견과류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가지고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거군요. 네. 그러니까 2.5D니 3D로 이렇게 네.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쟁이 심해지면 PSK 홀딩스의 호재가 됩니다. 오. TSMC랑 삼성전자가 두 명 다 고객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TSMC까지 얹혀서 PSK 홀딩스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다음 종목 함께 좀 빠르게 또 가볼까요? 네, 피롭틱스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이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점 딛고 좀 쭉 더 가줄 것인가 상승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네. 소장님 피롭틱스 좀 어떻게 보고 빨리 계실까요? 할게요. PSK 홀딩스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얇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이제 그렇죠. 전공전단에서 후공정 패키징으로 경쟁이 옮겨붙었다. 네. 와인박스에서.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기판이 바뀐 거예요. 기판이 지금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뀐 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과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쌓으면 똑같은 공간에 많이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처럼 얼음처럼 매끈하게 하면 더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으로 매끈하게 만들고 이제는 나중에 솔더볼도 없애요. 그러면은 유리기판만 얼음만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얼음만 면끼리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가 얇게 같은 공간에 얇게 그리고 더 패키징을 2.5D냐 3D냐 해가지고 그 같은 공간 안에 차곡차곡 더 껴넣어서 누가 레고 조립같이 잘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필옵틱스는 거기에서 유리 기판에다가 홈을 파는 이 기술 네. 요걸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복잡한 기술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비유를 잘 해주셔서 설명이 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 역시나 해당 기술력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만들어진 상승세에 얼마나 더 힘을 얹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 기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팩트를 집중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훈길 정책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 짚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예금보험공사 1층 거기가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인사청문회 그 준비하는 그 사무실이거든요. 거기에 첫 출근하는 날에 기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금융위 금감원 출입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명가량 모였고요.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치는 기자만 한 50명가량 됐으니까요. 뭐 상당히 그 지금 그 증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는 김병환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가에서도 상당히 좀 놀라움이 많은데 지금 그동안에 뭐 김주현 위원장도 그렇고 역대 금융위원장의 쭉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금융위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금융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1차관 출신이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그 후보자로 최종 올랐고요. 사실 뭐 금융위원회 그 예전 고위직 출신들도 거론이 됐는데 다 저 경쟁을 제치고 기재부가 돼서 사실 이제 금융위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놀라는 분위기, 향후 어떻게 될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정무위가 17일 날 이제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22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제 그 위원장이니까 이제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디테일 그리고 정책이 진행되는 속도 어떤 방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는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스타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지 좀 파악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예.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우선 한마디로 네. 표현하자면은 그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이제 공직자고요.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하는 공직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프로필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1971년생으로 그 53살 만약에 그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젊으시네요. 낙점이 되시면 역대 금융위원장 중에 최연소 그 70년대생 최연소 그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1958년생 그리고 행시 25회로 지금 전체 장관급 국무위원 중에 행시 기수가 가장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김병환 후보자가 지금 13살 그 정도 지금 그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요.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그 관가 안에서도 젊은 후보자라고 요약이 되는데 저 가장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뭐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에피소드 저와 관련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 하나만 빨리 말씀드리면 작년에 ESG 공시 관련돼서 뭐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회계 업계에서는 원안대로 빨리 ESG 그 공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고 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ESG 공시까지 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제 충돌되었고 그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이제 전체 이제 산업계나 경제 전반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협의체의 그 수장이 그때 이제 담당하던 그 수장이 이제 김병환
후보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재부 1차관이었을 때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게 상황이 이런데 ESG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위자할 고주할 이제 이걸 뭐 하겠다 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의지를 피력하시거나 두 부류 중인데 김병완 후보자는 이제 대뜸 얘기하시던 게 최 기자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제 생각을 그 한참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고위직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이해관계자 아니면 대부분의 기자들하고도 그냥 어떤 현안이 있었을 때 좀 물어보면서 격이 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젊은 그 공직자, 젊은 장관으로서 조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하고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간의 평가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증시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안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나갈지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시에서 과연 김병완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증인데 이 질문을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밤 그러니까 지명되기 전날 밤에 김병완 후보자랑 통화가 돼가지고요. 이 질문을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병완 후보자의 말씀이 3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게 뭐냐면 밸류업 관련돼서 하는데 밸류업 활성화 그리고 상속세 완화 그리고 금투세 폐지 요 3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취지이고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를 해서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제 이 김병완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으로서 세법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요거를 사실 이번에 총괄해서 짜서 지금 지난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했을 때 직접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증시에서 바라는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나 향후 그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투세, 상속세 그리고 밸류업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김병완 후보자가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질의응답에 하나도 금투세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세제를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는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을 고려해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증권업계 CEO들도 일단 제도 보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행 시점을 잡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요. 이게 원안을 일단 시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그 제도 보완을 하자. 내년 1월에 원안 시행이래 가지고요. 이게 충돌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점점 더 그 민주당 입장도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그 22대 국회 이제 초선으로 이제 당선된 이제 뭐 그 임광현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차장이었고요. 그리고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재부 2차관이었는데요. 이 같은 이제 뭐 상법이 아니라 상속세 그리고 뭐 밸류업 관련 세제 완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지는 사실 뭐 국회 상황도 같이 봐야 되고요.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투자자들의 어떤 뭐 그 반발의 목소리 아니면 이견 그런 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연말까지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서 금투세는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실 때 소통을 잘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그 지난주 수요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신문 1면에 이제 그 목요일자 신문 조간에 그 거의 다 나온 게 밸류업 세제 혜택 3종 세트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3종 세트는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법인세 절감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당 금액 그 배당 어떤 증가 금액에 대해서 저율 분리 과세를 통해서 배당 소득세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그 소득세 그 인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및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뭐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런 이제 개편하거나 그런 내용이 이제 상속세 완화 부분이 이제 3가지 부분인데요. 이게 주요하게 보도가 됐는데 이 3가지를 다 총괄해서 짠 게 이제 김병완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 때 이제 세제 쪽을 쭉 총괄하면서 요거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관련돼서도 뭐 관련 브리핑을 했고요. 금요일 날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기자들한테 나왔는데요. 요렇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김병완 후보자가요.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의 요 발표한 이후에 반응이 좋은 게 쭉 발표 시점 이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목요일, 금요일 증시를 보면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5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그 2년 5개월 만에 이제 최고점을 이제 찍을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특히나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가 주가가 최근에 좀 계속 오르는 분위기인데 지난주 세제 개편은 발표 이후로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것처럼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김병완 후보자가 총괄해서 발표한 이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그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증시를 살릴 만한 이슈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매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떠한 입장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병완 후보자가 보통 그 지금 김준우 그 위원장의 경우 한 2년 좀 넘게 그 정도 이제 좀 그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은데 보통 한 1, 2년, 1년 이상, 1년 반 그 정도 만든다고 보면 저는 가장 고민
고민이 되는 증시 이슈는 공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달 3일 이제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 합의된 발표안을 보면 내년 그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니까 계획대로면 3월 31일 날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그럼 전부 다 재개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달에 들어서 전부 다 재개를 할지 아니면 이 재개하는 조건이 제도 개선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가 못 된 상황에서 이걸 또 재개하면은 투자자들이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3월 달에 공매도 재개 부분 어느 수위로 그리고 어느 범위로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을 그때까지 끝낼지 이게 그 가장 고민이 되는 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게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가 또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관련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의응답을 한 것 중에 그럼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ETF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우선 이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ETF에 관련돼서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번 달 이제 19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9일 날 시행이 된 다음에 관련된 이제 법이 좀 안착되는데 한두 달이나 쭉 계속 한 3분기에 좀 볼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국회가 이제 9월에 시작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법을 바꿔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도입하는 등 친가상자산을 정책을 추진하겠다. 11월 달에 아마 그런 당선이 되면 그런 걸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올해 12월까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그걸 또 금투세 폐지와 엮어서 연장을 시킬지 완화를 시킬지 12월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나 그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보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좀 불허를 계속 유지할지 그런 것도 김병완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유의 깊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완 후보자에 대해서 속속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저희가 이 식품주의 강력한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6월 시장을 두고 이런 재밌는 말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6월 시장은 아이스크림과 김밥이 먹여 살렸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 김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인기도 매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냉동김밥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사조대림은 주가 올해만 해도 20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이 주가가 8만 원대, 9만 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2배 이상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지금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조대림은 지난 4월에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했는데 1차, 2차 발주량만 해도 15만 5천 줄 이상의 김밥을 출고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이어질 텐데 매달 7만 줄 이상의 김밥이 나갈 것이다. 계약을 한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흐름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사조대림뿐만 아니라 우양 역시나 흐름이 좋죠. 사조김밥 그리고 우양김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우양만 해도 주가 6월에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지마트에 납품을 할 것이다. 계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알 수 있듯이 이 냉동김밥 수출 금액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김밥이 주도하고 있는 K푸드의 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실적에 적용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음식료 기업들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음식료 업계 자체의 좀 특징을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계의 특성상 이 주가와 영업이익, 이 매출 방향성이 아주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좋으면 바로 이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나면 바로 주가로 이어지게 되는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음식료 업계가 상반기에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다가 7월 들어서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나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1분기, 2분기의 흐름이 반영된 채 상승을 한다. 좋은 실적을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좀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내수 주요 제품들의 견조량 판매량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원가 안정화가 이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 지금까지 힘을 쌓아온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K푸드의 인기, 이제는 더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익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밸리에이션 매력까지 더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음식료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영업 컨센서스가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3개월 전에 지금 3개월 전과 지금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살펴보면 4%가량 다 올라온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4가지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 안에서는 대형주도 담아보시고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좀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냉동김밥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김 관련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 세계 최초로 육상김 양식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죠. 이 해당 기술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김 수요에 발맞추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CJ제일제당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전통장, 된장이라던가 고추장과 같은 K소스 매출 증가에 발맞출 것이다라는 예측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 역시나 높은 이익 개선폭을 보이고 있고 중국 채널에서 특히나 좀 뛰어난 이익 개선폭이 확인이 됩니다. 오리온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F&B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참치 캔에다가 이 매운맛을 원하는 외국인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춰서 K 매운맛에 좀 발맞춰서 함께 매출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요.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가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시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에 따른 이제 조선주들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이번 상반기를 비롯해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보면 HD 현대 그룹주들입니다. 자, HD 현대 그룹주의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올해 총 이제 122개, 두 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제 12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원래는 올해 목표 수주량이 135억 달러였는데 95.9%까지 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목표로 했던 부분이 97억 달러였는데 이미 49억 달러, 51% 정도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치를 예상치를 지금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미공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실적은 지금 현재 HD 현대그룹주라든가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좀 부진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좀 강합니다. 현재도 지금 16만 원을 지금 현재 돌파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추세 움직임들 너무나 좋고요.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수급도 지금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긍정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접근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해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를 좀 이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들만 지금 이제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 불확실성에 있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하나오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미포 이런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대응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업황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 크래프톤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크래프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독일 쾰런 쪽에서 2024 지금 게임스컴이라는 이제 또 글로벌 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면 펄어비스가 있고 넥슨이 있고 지금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 부스를 좀 늘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부스가 좀 큰 편이고, 그게 일단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 이제 다크앤디커라든가 인조이, 그리고 이제 배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31%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약 38%까지 약 7% 정도 더 증가되었다.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해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 자체가 약 2,8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지금 50%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콘솔 게임이 28%, 그리고 PC 게임이 21%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 규모가 지금 2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모바일 쪽이 거의 모바일 쪽이 보게 되면 57.9%로 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PC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조 6천억,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바일 쪽이라든가 PC라든가 그리고 콘솔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커버를 하면서 지속적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동에서 게임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게임사 중에 유일한 참가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좀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그 중심에는 이 K컬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K컬처가 멀리 알려지게 된 때는 이 K팝의 인기가 있을 텐데요. 이 K팝 조금은 아쉽게도 최근에 엔터사의 주가 하락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 시점에서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부분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엔터 4사 중심으로 주가에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주가 하락률이 정말 상당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하이브는 15%, SM은 17%를 훌쩍 뛰어넘는 YG 역시나 22%를 넘는 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반등의 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시점을 마지막 보릿고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락세 이제는 좀 바닥을 딛고 조금 더 다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만들었던 건 엔터사의 힘들었던 상반기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주가로 연결이 될 텐데 BTS라던가 블랙핑크와 같은 팬덤이 강력한 아티스트들의 좀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앨범 구매가 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팬덤이 공구 보이콧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에스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 대비 전작 대비 40%나 앨범이 감소하는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실적에 좀 부진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가오는 실적, 이 엔터사사는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엔터의 실적 전망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점으로는 2분기 실적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으로 하향으로 다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이제 다가오는 8월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컴백 모멘텀 또한 또 제한이 되어서 이 3분기 실적에 당장 좋게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어서요. 이 엔터사는 유독 길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년 대비 22%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위버스 플랫폼 구독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계획 내놓았고요. 이제 기다리던 BTS 완전체가 내년 6월이면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출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3분기까지는 전망이 좀 좋지 않겠지만 이 하반기 바닥을 딛고 이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좀 전망치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38%, 영업이익은 56%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 3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일본 시장에 대한 공략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매니지먼트 단에서 매출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 나오고 있습니다. SM 역시나 전년 대비 영업이익, 매출 모두 다 하락할 것이지만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좀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일정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함께 실적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엔터사에 불거지고 있는 점은 바로 경영권 분쟁 관련 부분입니다.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가장 유명한 부분이지만 하이브뿐만 아니라 레몽레인이 초록
프로팬 미디어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엔터사의 새로운 반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좀 집중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의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그 기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M 역시나 최근에 일부 아티스트와 이 IP 사용료 관련해서 수익 분배 관련해서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중요한 섹터인 만큼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해당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세 번째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세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꼽아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뭐 다시 또 신규로 추가면서 해도 괜찮은 지점이냐,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 쪽이 이제 노조가 오늘 뭐 지금 이제 노이즈 파업 관련된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번 달 10일입니다. 10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있다라는데, 자, 여기서 지금 폴더블 6에 대한 부분들, G 플립 6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이 벌써 10만 명이 돌파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최초로 이제 또 만들었던 갤럭시 S24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G 플립 폴더블 쪽에도 지금 이제 AI 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 이제 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뭐 카메라도 좀 더 상향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달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이제 세이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개최가 됐어요. 오늘 개최가 됐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고객사의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첨단 공정 로드맵, 그리고 응용처별 솔루션을 좀 공개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자, 그리고 생태계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제 고객 제품에 대한 설계 인프라를 발전 방법을 공유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라는 강력한 좀 표현을 삼성전자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뭐 CXL 관련된 최근에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뭐 C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메모리 2.0을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고, 근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CPU CXL 2.0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금 3.0을 뭐 기대하고 내년 하반기에 좀 제품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꼭 실적이 눈으로 보여야지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주식할 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파동을 그릴 때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때 큰 파동을 그릴 때 딱 두 번의 큰 파동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파동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보여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CXL 관련 종목들, 지금 뭐 네오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오키스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검사 장비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됐는데 2나노 기반의 AI 가속기 반도체 첫 수주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을 안고 삼성전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이슈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나 3,000P에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C 네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SK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SKC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가 이제 큼직한 자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바로 이제 뭐 SK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이죠. 동박을 만드는 이제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박을 만드는 지금 이제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박 시장의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동박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심리선, 어느 정도 저항선을 좀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지지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셀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쪽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의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유리기판 쪽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파일럿 라인을 지금 현재 만들었고 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건지 이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SKC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지분율이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16%까지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나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SKC가 앞으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아지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분명히 SKC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SKC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만 원을 좀 터치를 했었어요. 20만 원을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16만 원이 하나의 저항선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0만 원 이상 좀 올라가면서 50일 신고가 랠리가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르면은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야 될 중장기적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제발 이런 종목들 좀 주가 좀 반등 준다고 좀 상승했다고 빨리빨리 현금화하시려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SKC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포트에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18일 20만 원 터치 후에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SKC 다시금 2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특징 종목 4가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SK증권의 서용환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국내 증시 좀 눈치 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마감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지만 사실 뭐 업종별의 흐름들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업종도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합해서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유동성은 갈수록 좀 나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 섹터들을 살펴보면은 음식료 쪽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특히나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국에서의 좀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밸류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를 좀 함께 동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서는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가 체코 원전을 앞두고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원전 섹터들의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업종들이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곳에서 반도체가 버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오늘은 또 유리기판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어떠한 종목을 엄선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S&T에너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T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플랜트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중동 진출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뭐 체코 원전 우성협선자 선정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S&T에너지도 거기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좀 기관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지금 현재 신규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보유자용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실 수 있는 만큼 S&T에너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T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시장 마감에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모두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광교정 주식와이브 파트너님 나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 한 2시경에 코스닥이 좀 흔들리나 싶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다시금 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 지금 거의 한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니까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23조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7조, 12조 정도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증시 너무 힘들어서 미국 증시 해야 되겠다, 미국 주식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화 증권 보관 금액을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177조 가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76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그 열풍이 엔비디아와 열풍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크게 올라간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도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최근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또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도 30만 닉스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시장에 삼성전자와 강남집은 파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 사느니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서학개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간 그 미국 주식에 순매수 1위에서 5위 보면은 다 반도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정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받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증시가 정말 이렇게 핑퐁 가는 것 같아요. A 섹터가 갔다가 B 섹터가 갔다가 갑자기 C 섹터로 갔다가 다시 D 섹터에서 A 섹터. 근데 다시 D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은 뭐 전거래에 올랐었던 섹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30조 가량의 그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또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면 이번 주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달 내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 증시 개별주 장세 이런 거 좀 고려를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 시즌 앞두고 계속해서 좀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추세적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모두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0.34%, 0.14%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시기점으로 그래도 코스닥이 강보합 전환을 해주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밤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우리 시장으로도 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했던 국내 증시, 그렇다면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전력 유리기판 sek터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섹터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죠. 오늘 섹터 내에서도 강한 상승이 보였고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테마에서는 원전 섹터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원전 우리 기술이 20%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쏠린 것으로 보이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기업이죠. 오늘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쏠리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단에서도 관련 테마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등락이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특징적인 게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요. 빨간불을 그린 종목들 그리고 파란불을 그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매기세가 상당히 엇갈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수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지리한 모습,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0.3%가량 상승하면서 2,86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후에는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0.1% 상승한 860선에서 종가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단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막판에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0.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87,8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에 대한 훈풍 SK하이닉스로 이어지면서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가량 오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완성차 관련 기업들 미국 법인발 악재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3% 넘게 밀리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0.5%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같은 경우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완성차 기업 좋지 않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허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레벨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KB금융 저 PBR 관련 기업들 오늘도 역시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다 3에서 2%가량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지금 5위권 내 3종목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죠. 7%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에 유입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최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마감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2차 전지 약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엔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HPSP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반면에 리노공업이 6%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HPSP를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1% 넘게 상승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10위권 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오늘 의료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지면서 5만 원 선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7월 9일 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안에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공략주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떤 마음으로 딱 시장 맞이해보시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2,900포인트 선을 향해서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기술적인 구간에 진입한 만큼 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좀 고민을 하면서 경계감을 갖고서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최근에 지수가 흔들릴 때 개별 종목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지수 올라갈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소외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만 또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아예 손을 놓게 돼버리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장은 좀 성장통을 앓는 그런 시기로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코스피 2,900포인트 구간대를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면서 결국엔 또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새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대를 좀 도움닫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별 섹터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사실 지금 주도주가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내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들어왔었지만 이번 주는 또 삼성전자 쪽에서 그 노조 파업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업이 또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상에 또 부담을 또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동안에 그럼 또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오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더라도 빠르고 그 좁은 그런 섹터 내에서의 그런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증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일일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멘탈 좀 잘 잡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할 수 있는 장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종목들은 또 떨어진 만큼 키 맞추기 하면서 가려고 할 겁니다. 요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흐름 보면은 다시 상승분을 되돌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 줄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참 버티면서 가는 게 쉽지가 않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잘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간다면은 지금 장세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그래도 남은 일정들 보면은 연준 의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파리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관련 이슈가 파업 관련 이슈를 좀 덮어줄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PI와 PPI 결과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또 미증시가 변동성을 또 키우면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숨고르기를 할까 말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울렁이는 장세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동성 장세에 계속해서 좀 고려하시면서 증시 전략 잡아가셔라라고서 시장 내일장 정리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찌 보면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를 했고 2,900선을 향한 기대감을 품게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는 섹터 일부 종목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도 강력하고 중소형주들의 힘을 내지 못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을 위주로
실적을 좀 든든하게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럴 때 성장통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좀 전략 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팩 행사도 그렇고 CPI, PPI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방향성 어떻게 가르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내일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상승세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내일의 공략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동안은 원전 관련 섹터들이 원전. 시장에서 좀 주목을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나 급등세 나온 종목들 중에서 원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들어가 마라. 지금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종목을 보셔라. 라는 오. 의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전 사실 단연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제 원전주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세론 주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좀 비슷하게 가는 이제 증시에서 비슷하게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방산주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세트랙 아이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방산주 하면은 인식이 그 대북 관련해서 항상 관계가 안 좋거나 미사일 쏘거나 내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발발하거나 그럴 때마다 테마성으로 올라갔었던 게 빅텍이나 뭐 한일단주와 같은 중소형단의 스몰캡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단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지금 올라가는 방산 종목들 보면은 대체로 실적이 받쳐주고 수주까지도 대형 수주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업황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내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의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아까 미국 증시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좋대?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 원전주 들어가야 되겠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가 뛰었다가 떨어지고 뛰었다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고 만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또 대형주잖아요. 요즘에는 증시 움직임 보면은 거진 이제 기관 수급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코스피 200의 또 우량 섹터이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오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향 그런 낙수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섹터상 매력도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0조 그 체코 수주를 따내지 못하더라도 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 공약 자체가 원전 확대를 하자라는 지금 공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2030년 원전 수출을 장려하면서 10기 정도, 원전 10기 정도를 수출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쪽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크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폴란드 수주전에서 우리가 이전에 물먹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수주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경쟁력이 좋다고 이게 수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안보적인 부분들, 금융적으로도 뭐 이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알력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수주전에서 채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론에 대한 부분을 올해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 먹거리로 그동안 그 투입해 왔었던 것들도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계속 기자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들이 원전 만들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대세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를 보고 조금 더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제시 도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마감상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밑꼬리 달리는 것까지 보고서 오늘 들어가도 단기적으로도 수익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들었는데 그래도 시초가 공략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슈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 관점으로도 괜찮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가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신다면 단기 손절 구간은 짧게 2만 원 구간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 강한 매물대가 또 24,000원이거든요. 이 24,000원 돌파 여부는 아무래도 빠르면 이번 주 내지는 7월 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구간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의 공략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5.95%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 시초가 공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이 체코 원전 사업이 정말 임박하면서 이슈가 강력한 상황인데 원전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살펴보셔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파트너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 외환 부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부진, 취약 부분 연체율 상승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금융 안정 간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오는 11일 열립니다. 사전정보 선취매나 주식 먹튀 등 기업 소유주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 주주입니다. 다만 내부 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일부 딜러들을 압박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딜러 사업자인 네이플턴 등 현대차 딜러그룹은 지난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을 과장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오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딜러는 차량 가격을 할인받거나 인기 모델 재고를 추가로 받는 등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매량 조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P&S 미케닉스가 글로벌 의료 로봇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P&S 미케닉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광은 대표는 P&S 미케닉스는 로봇의 핵심 기술이 내재화된 기업이며 콜스닥 상장은 연구 개발과 생산 시스템 강화를 통한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적해온 로봇 분야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의료 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P&S 미케닉스는 오는 22일과 23일 일반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